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뜻밖의 사건으로 중국이 무너졌다. 2. 시진핑의 음모가 드러났다. 3. 한국 산업은 무너질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중국 선박이 서해 한복판에서 폭발해 두동강 나자 중국 조선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와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중국 유조선이 또 폭발해 국제사회가 뜨거우네요. 중국 선박이 폭발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흡사 핵폭발을 연상케 했다고 증언했는데 논란의 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지자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국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는 믿기 힘든 통계 자료를 공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제치고 수주 1위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289척 1627만 CGT로 전 세계 발주물량의 38%를 차지하며 2018년에 기록한 38%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이 엄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한 해 728척 2082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8%로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부가치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뒤처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조선강국 타이틀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꿈도 잠시 현재 중국이 만든 선박들의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서해 한반도 인근 앞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일주일 만에 태국에서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선박을 구매한 선사들의 신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유명 언론 방콕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오전 9시께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모항 지역 맥글롱강 어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배에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폭발로 인해 선박의 상갑판이 통으로 뜯겨나면서 수십 미터를 떠올랐다가 바다에 떨어졌는데요. 또한 폭발 충격파 때문에 선교가 크게 요동치면서 당시 폭발 위력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접해서 찍힌 영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선박의 전반부에서 먼저 폭발이 일어났고 연이어 폭발이 뒤로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배에는 16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폭발로 최소 3명이 운명을 달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7명이 폭발로 인해 실종됐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항구 인부들은 폭발로 인해 큰일을 겪을 뻔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요. 현장에 있던 항구 인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배에서 핵폭탄이 터진 듯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는데 운명을 달리한 중국 선원이 500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그 폭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반경 수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중국 유조선의 폭발음이 들렸고 시꺼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사고 항구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대참사가 일어나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태국 소방차 4대, 소방정 2척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태국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태국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서 사고를 당한 중국 선박의 재화 중량 톤수는 무려 6,500톤이었으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유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보수 작업을 위해 유조선 탱크는 비워진 상태여서 더 큰 불상사를 면했지만 선박에서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연료와 유증기가 샌다는 것은 중국 조선 기술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해외에서 자국 선박이 폭발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보도했지만 폭발이 발생한 유조선에 대해서는 국적이나 선사, 건조한 조선소에 대해 별반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사기 행태가 밝혀져 더욱 그런데요. 태국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배는 스무스시 22호로 태국의 한 선사가 구입해 유조선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선박의 사고에 대해 자신들의 과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의 이전 이름은 칭신 1호로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중국산이죠. 중국 푸젠성의 조선소에서 2018년 10월에 건조된 배로서 5년도 되지 않은 신형에 속하는 선박인데요. 설령배의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정기점검 중 폭발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도 중국산 선박이 서해에서 두동강이 나버리는 사고가 발생해 중국 선박에 대한 신뢰가 날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고는 중국 선박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중국의 명성이야 어찌됐든 수천억에 가까운 피해를 본 태국 선사는 선원들의 장례비 치료비 그리고 유족들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모든 선사들은 혹시 모를 엄청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놓죠. 때문에 태국 선사도 피해를 만회하려고 들어놓은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갑자기 사고 유조선의 IMO 번호를 취소해버린 것인데요. 이유는 사소 선박의 설령이 잘못돼 고유식 별번호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기업이 태국 선사에 팔 때 2018년에 건조된 선박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1986년에 건조된 고령의 선박으로 밝혀졌으며 중국은 태국 선사에 비싸게 팔 심산으로 문서를 위조해 완전히 신형 선박인 양 사기를 친 것입니다.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선박은 신혼세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IMO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실마리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죠. 중국의 이런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선박들이 사실 구형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선박들이 유독 바다 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 당국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운업계에서는 중국산 중고선은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중국산 중고선의 거래 성사율은 12%로 이마저도 엄청난 감가를 감행하지 않고서는 중고거래가 힘든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산 중고선 거래가 4%대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중고선은 한국산 중고선에 비해 연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품질에서도 많은 결함을 보이는 것으로 중고선 시장에서는 정평이 나 있죠. 이런 것들은 새로 건조되는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중고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며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대 민간 조선소인 용성조선 역시 선박의 계약 해지가 증가했는데 계약이 해지된 선박은 29척에 달한 적이 있으며 이후로 선박 수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뜨장조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양뜨장조선은 최소 14척의 벌크선이 계약 해지됐으며 인도 거절된 선박을 자국 선사들이 리스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죠. 문제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는 안에서도 샌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특유의 하자는 중국에서 사용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요. 얼마 전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 앞바다에서 유조선 한 척이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유조선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엄청난 폭발 사고였죠. 중국 당국은 구조선을 급파하여 배에 갇혀 있던 선원 17명 가운데 15명을 구조하였으나 2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지만 유조선이 충돌이나 좌초되지 않고 폭발했다는 점에서 유조선 자체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고가 앞서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산둥성 웨이하이 해역에서 중국 유조선이 통제 불능 상태가 돼 전복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 중국 유조선에는 13명의 선원이 승선한 상태였으며 당시 현장의 바람과 파도가 심해지자 유조선이 꼼짝하지 못해 긴급히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죠. 신고를 받은 베이하이 구조국은 구조 선박을 급히 파견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중국 배는 심한 풍랑에 금방이라도 보골력을 잃고 뒤집힐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난됐던 중국 선박은
24시간 만에 구조됐고 안전 해역으로 예인하는 데 성공하며 13명의 선원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최신 선박들이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계속 폭발 사고와 조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중국 조선소가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오고자 값싸고 문제가 많은 배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 예정이며 더 비싸지만 높은 기술력으로 건조되는 한국 선박을 구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시진핑은 KF-21이 처음으로 이륙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러워했다.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 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서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쉴호르는 지난달 내안에 FA-50을 포함한 한국 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동산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쉴호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지요. 이에 이창양 장관도 쉴호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R&D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의 R&D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리용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에 비해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지요.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내한에 따른 단순 공채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을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즈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냐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룬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우스 F2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기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지요.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친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없어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격기가 되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처우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에 신형 국산 순항 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룬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요.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가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의 FA-50 판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최근 들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덜컥 내어주더니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 수출 전초기지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미국과 트러블로 인해 주력 전투기인 F-16을 들여오는 데에 문제를 겪고 있었죠. 지난 8월에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 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이집트 측에서 한국의 군용기에 먼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에어쇼 2022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자국의 전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쇼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참여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영국,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와 필리핀까지 거쳐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 에어쇼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의 팀이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홍진욱 주 이집트 대사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이기여 관리각과 다루운 피라미드 위에서 한국의 비행팀이 비행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진욱 대사의 말대로 한국과 이집트는 그간 상당한 신뢰를 쌓았는데요. 이집트는 2017년부터의 교섭을 통해 올해 2월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고 수십 대의 K10 탄약운반 차량도 덤으로 사갔습니다. 이중 초도 분량만을 한국이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지에 구축한 생산시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루머로 K9의 거래 과정에서 FA-50 도입의 물밑 교섭도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30일 이집트 국영아랍산업화기구 아이는 카이와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시카이 이사회 의장과 목타르 압델 라티프 아이 회장의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까지 참석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손을 잡고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잠재적인 소요는 최소 70대, 최대 100여 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공개된 계약 내용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합쳐 총 100대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단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폴란드가 48대의 FA50을 구매하는데 4조 원가량을 썼으니 이집트에 100대를 판매하는 규모는 거의 8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과거 K9 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구매 후 인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 직접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폴란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기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린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으로 FA50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이집트는 FA50을 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FA50 최대의 강점인 F16과의 호환성이죠. 이집트는 무려 208기의 F16을 운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의 F16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훈련기는 중국, 유럽, 브라질 등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기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집트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보급과 훈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기종은 FA50 외에도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이 있었고 이 둘 모두 FA50보다 가격 자체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일럿들을 주력 전투기인 F16에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던 이집트는 도입 비용 차이를 감안하고도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70%에 달하는 FA50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연간 F16을 운용하며 구축해둔 부품 및 정비 체계를 FA50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도입 비용 차이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4조의 구매 대금 중 3월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을 한국에 덜컥 일시불로 내버린 것입니다. 납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는 먼저 뽑아간 번호표에 목까지 박은 셈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사갔으니 새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 세계에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살지 눈치만 보던 이집트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당장 내년에 12대의 초도 분량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 12대의 초도부는 국내용으로 생산되던 T50을 죄다 긁어다가 FA50으로 뜯어고치는 물건들입니다. 즉 한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FA50을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K9 도입 당시와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주면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폴란드와의 계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밀린 수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에 폴란드에 보내야 하는 12대의 FA50부터가 기존 FA50과는 격이 다른 블럭 24형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하며 한국이 블럭 20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주면 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성사되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가 선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블럭 20에 탑재될 이사 레이더의 기종이 팬텀 스트라이크로 확정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팬텀 스트라이크의 통합 과정, 공중 급유 기능, 앞는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 블럭 20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죠.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가쁜 스케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폴란드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이집트 계약까진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역시 한국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계약으로는 언제 FA50의 실물을 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양국이 윈윈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의 구매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은 18대씩 2번에 걸쳐 총 36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1차 교체 사업에서만 2조 원가량을 내는 가격 협상까지 타이와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당국의 승인뿐이라고 하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36대라는 적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시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를 자국 내에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레이시아는 이 역시 반가운 상황입니다. 주변 동남아 국가 중 T-50 계열 군용기를 도입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도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정비하자니 그럴 만한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비단 FA-50이 아니라도 소량 도입한 무기들을 모두 부품 돌려막기로 혹사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근방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MRO 센터가 생기면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에 굽히고 들어와서 T-50 계열기들의 정비를 받아가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FA-50 도입을 얼마나 통쾌한 일로 생각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상황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와의 약속이 이행되며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제 LM-2032 기계식 레이더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이죠. FA-50 도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도 사라졌겠다. 말레이시아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언제 계약을 확정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번호표의 못을 받고 이집트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이라고는 한국과 먼저 접촉해버려서 졸지에 148대의 선주문 불량이 생겨버렸습니다. 간을 보다가 타이밍 잡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카이가 FA-50을 전 세계에 1000대 팔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포부라고 하지만 과장이 심하다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기세라면 한국이 서방 세계의 경전투기 시장을 다 쓸어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든 처음 물꼬를 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물꼬를 잘 골라 틔워서 FA-50이 아닌 다른 한국 무기들도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